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2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통계학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이후에 통계학은 이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술 통계학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에서 그 모집단이라고 했죠. 일부를 뽑아서 뽑은 걸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본을 통해서 관찰된 내용, 그걸 이제 나중에 통계량이라고 따로 또 배울 텐데요. 그걸 근거로 모집단에서 알고자 원하는 특성, 그걸 모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보고, 찍어보고, 추측하는 그런 추측 통계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문제에서 표라든지 그래프를 정리한 모습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약한 거 수치로,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사례를 가지고 원래 자료를 보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평균이라든지 도시별 흩어진 정도 차이,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범위를 통해서 어떤 영역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또 어떤 영역이 물가 상승을 오히려 억제했고, 각 지수별로는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변동이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봄으로써 그런 걸 근거로 물가 정책을 정부에서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약하는 평균이라는 걸 배우고, 자료의 흩어진 정도에 대한 그 중에 하나인 범위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 실습실에 가서 통계 소프트웨어 SPSS를 이용해서 직접 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이제 정리하는 표나 그래프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에 자료를 요약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설명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의 요약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자료의 중심의 모습이 뭐냐,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자료를 요약하는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또는 그런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얻어서 얻게 된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채빈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균은 이런 건 보신 적 있죠? 시험을 봤더니 뭐 30점, 40점, 50점을 맞았다. 그럼 30점 더하기 40점 더하기 50점 나누기 3명의 자료니까 3으로 나누면 평균이 40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얻게 된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평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산술 평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세요. mean이라고 합니다. mean, M-E-A-N. 그래서 거기 슬라이드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평균 가로 열고 mea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30점, 40점, 50점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얻어진 관측치들 다 합하는 거죠. 총합을 몇 명의 자리였다? 3명의 자리였으니까 관측제 개수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식을 보면요. x값들을 x바라고 읽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는 얻어진 값들 x1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눈 거고요. 더하기 기호가 시그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i 이꼴 1에서 마지막 자료 n까지 xi, x값들을 다 더한 것 이렇게 표현돼서 나누기 n.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이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좋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건 평균은 30점, 40점, 50점이 있으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나누기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얻어진 자료에 실제 값을 사용한다는 게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을 3으로 나누면 4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를 보면은 x1부터 xn까지 자료의 총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평균을 알면. 그래서 총합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서점에서 팔린 총 도서량, 쓰레기를 배출했다고 하면 총 쓰레기 배출량, 쌀을 수확을 했다면 쌀의 총 생산량,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때, 이런 총합의 계산에 관심이 있을 땐 평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평균은 방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더하기 또 하고요. 또 자료수를 n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적 자료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양적 자료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순서 척도인 경우에도 사용됨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다 보면요. 뭐 5점 척도 이런 게 있어요.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뭐 불만족하는 편이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만족하는 편이다. 5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순서 척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5점 척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경우 A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뭐 100명에게 물어봤다면 1부터 5 중에 하나를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그 응답한 값들을 다 더해서 응답한 사람 숫자로 나눠서 5점 만점에 만족도의 평균은 4점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 척도인 경우에도 조사회사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되게 이 평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한 값, 보통 값하고 다른 거죠. 특이 값에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이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요. 7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9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현진 같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뭐 300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구하면 5천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더하기 9천만 원 더하기 300억 나누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값이 나오죠. 생각을 해보면 막 70몇 억 이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네 사람의 연봉을 잘 대변했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300억이라고 하는 값 쪽으로 끌려가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값이 있을 때는 자료의 대표값으로서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값에 민감하게 반응을 갖는 이런 약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짓지 않습니까? 또 평균 연봉을 얼마나 받아? 또 자동차를 운전하면 평균 주행거리는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사회적 관행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자료의 중심 대표값이 평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예가 나와 있죠. 4, 6, 10부터 해서 맨 끝에 9까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평균 그러면 4부터 해서 4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해서 쭉 끝에 9까지 다 더하고 그것의 자료의 개수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6.4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의 첫 번째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평균, 산술평균 혹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값들을 다 합해서 그 머릿수 개수 n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약하는 값 중에 되게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값.
중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 영어 표현으로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MEDIAN 이런 거죠.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요. 자료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합니다. 왼쪽에 작은 것부터 오른쪽으로 큰 값으로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여러분들 도로에 보면 중앙선이라고 알잖아요. 중앙선. 도로의 가운데 위치하는 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자료, 그것을 이 자료의 대표로 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앙값은 자료의 실제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의 순서, 순위에 관한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수치형 자료다 보니까 구간이나 비율이나 순서 척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값, 특별한 값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로버스트라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8이 있고요. 4가 있고요. 9가 있고요. 1이 있고 3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크기 순서로 나열해 보세요. 그럼 1, 3, 4, 8, 9가 되죠. 자료 개수가 홀수개입니다. 5개가 있어요. 그럴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뭐예요? 가운데 4가 보이죠? 그거를 중앙값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료의 대표값으로 쓰겠다. 이것이 이제 중앙값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아래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예를 보면 8, 4, 1, 9, 1,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1, 1, 3, 4, 8, 9가 되죠. 이거는 개수가 짝수개가 있습니다. 짝수개. 그럼 짝수개면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뭔가 이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3이라고 말하면 3 왼쪽에 2개가 있고요. 1, 3 오른쪽에 4, 8, 9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너무 많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럼 4라고 할까 하면 4를 가운데 위치하는 값으로 삼으면 4보다 오른쪽에 8, 9 2개가 있고요. 왼쪽에 1, 1, 3 3개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렇게 짝수개일 땐 가운데 2개를 뽑아냅니다. 3하고 4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3하고 4를 뽑아내서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럼 3.5가 되죠. 그럼 3.5보다 작은 게 1, 1, 3 3개고 3.5보다 큰 것도 4, 8, 9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운데 위치하는 값은 짝수개일 땐 가운데 2개를 뽑아서 그것을 2로 나눈 값, 그것을 가운데 위치하는 값 중앙값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홀수개일 땐 가운데 위치, 짝수개일 땐 가운데 2개를 뽑아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위에 식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메디안이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중앙값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 보면은 x 밑에 첨자에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가로 닫고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고 if n is odd 이래 돼 있죠. odd, od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드는 홀수를 말합니다. 홀수. 즉 n.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땐 거기 보면 n 대신에 아까 했던 5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5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6 나누기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세 번째 자료구나. 그래서 1, 3, 4, 8, 9 중에 4, 세 번째 위치하는 게 중앙값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식을 보면요. if n is 2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이 이제 2분은 짝수라는 걸 말하거든요. 짝수.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다른 예를 보면 이제 1, 1, 3, 4, 8, 9 이렇게 6개 있는 게 짝수잖아요. 그럴 때는 n이 6이니까요. x 가로 열고 2분의 n에 6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x 밑에 첨자가 3이 되죠. 즉 세 번째 자료 플러스 그 다음은 x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n 대신에 6을 집어넣어 보면 3 플러스 1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료를 더해서 2분의 1 반으로 나눈 값이다. 해서 아까 여러분들 그 1, 1, 3, 4, 8, 9에서 계산한 거와 식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에 있어서 가운데 위치하는 값, 중앙값과 관련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최빈값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가로 열고 MODE라고 되어 있죠.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력되는 값에도 그렇게 MOD라고 하는 것으로 기호로 1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그것은 채빈값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채빈값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최고로 빈번하게 나타난 값 이런 겁니다. 맨 아래 예를 한번 보세요. 4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5는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6은 몇 번 나왔죠? 세 번. 8은 한 번, 9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이 세 번 제일 빈번하게 나왔으니까 채빈값은 뭐다?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예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 5, 5, 5, 6, 6, 6, 9 이러면 어떻게 돼요? 4, 5, 5, 5, 6, 6, 6, 9 그러면 4는 한 번, 5는 세 번, 6은 세 번, 9는 한 번. 그러니까 세 번씩 나온 게 5도 되고 6이 되죠. 이럴 땐 채빈값이 5 또는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채빈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럴 경우 컴퓨터에서는 보통 그 채빈값 중에 작은 값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SPSS에서는 그렇게 해주고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심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채빈값은 몇 번 나왔느냐 이렇게 횟수를 세는 건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질적 자료, 즉 명목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한 자료의 중심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 4, 5, 6이 있다면 3이 한 번, 4도 한 번, 5도 한 번, 6이 한 번 있죠.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땐 채비값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그럴 땐 채빈값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빈값은 여러 개 존재한다든지 또는 없을 경우도 있어서 양적 수치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질적 자료, 연산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 명목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서 주로 대표값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공과대학교 학생들의 주된 학생은 남학생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미국의 어떤 사절단이 왔는데 미군 사절단이 주로 온 사람들은 백인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약하는 것 중에 자료의 중심을 요약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균이라는 거고요. 자료값을 다 더해서 자료수로 나눈 거였죠. 실제값을 사용했죠. 그리고 총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특이값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그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 대칭, 쌍둥이로 자료가 위치되어 있을 때 잘 작동하는 그런 자료 요약이다 하고 제일 널리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프로야구 연봉에서와 같이 유현진 같은 선수 뭐 300억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끌려가잖아요. 특이값이 있을 때. 그러나 중앙값은 앞서 한 예 중에 1, 3, 4, 8, 9 대신에 100만을 집어넣어도 가운데 위치하는 값 4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특이값에 이렇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중심을 근처로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은 비대칭 형태인 그럴 경우에 특히 또 특이값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앙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칭적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중앙값을 소득의 하나의 대표값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채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값이다. 질적 자료의 대표값으로 주로 우리가 이용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를 요약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앞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죠. 그 뭐냐면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포도는 뭐냐면 범위 같은 걸 얘기를 했죠. 자료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퍼져 있는가. 산은 뭐냐면 분산돼서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 이걸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3학년 일반이 있어요. 3학년 일반이 있는데 그 반 학생들은 시험을 봤더니요. 수학 시험을 봤더니 30점, 40점, 50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2반 학생들을 봤더니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점, 40점, 70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리키러 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3학년 1반하고 3학년 2반 애들이 실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내면 30, 40, 50을 더해서 3으로 나눠도 40이고요. 10, 40, 70을 더해서 3으로 나눠도 40이니까 두 반은 평균이 40점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두 반의 실력이 거의 같구나.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더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은 30, 40, 50과 10, 40, 70은 두 반의 평균은 40으로 같지만 3학년 1반은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있는 반면에 3학년 2반 애들은 10, 40, 70까지 굉장히 점수가 흩어져 있습니다. 성적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친절해지죠. 자료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이 어디가 더 흩어져 있느냐? 3학년 2반이 더 흩어져 있는 걸 알겠죠? 30, 40, 50보단 10, 40, 70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흩어져 있는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30, 40, 50의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게 뭐예요? 40이잖아요. 가운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30 빼기 40 한 마이너스 10 나오죠. 40 빼기 40 하면 0이 됩니다. 50에서 40이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차이, 중심에서 벗어난 차이를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편차. 그러면 그런 것들을 편차를 다 더하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0 더하기 10이 되니까 0이 돼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갖다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식을 더해버리니까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 차이가 있는 거를 플러스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제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앞서 했던 10, 40, 70이라는 3학년 2반을 생각해보면 10에서 4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죠. 40에서 40을 빼면 0입니다. 70에서 40을 빼면 30입니다. 이것도 더해보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0 더하기 30에서 0이 돼요. 그래서 두 반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차이를 플러스로 인식을 해서 좀 제곱을 해서 3학년 1반인 경우는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그리고 3학년 2반은 마이너스 3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그러면 3학년 2반이 3학년 1반보다 훨씬 더 흩어져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더한 값이 자료가 몇 개였어요? 3개죠. 그걸 3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3 빼기 1, 2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분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래 식을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요. 관측치가 x1부터 xn이 있고요.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있죠. 그것의 합계는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걸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m 빼기 1로 나눠서 그걸 여러분들 s제곱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여러분들 분산이다라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의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 식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xi-x바 자기값 빼기 평균 편차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그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것 이것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측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편차라고 하는 건 자료값과 평균의 차이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단위가 킬로그램이라고 해보세요. 30kg, 40kg, 50kg 그러면 편차는 마이너스 10kg, 0kg, 10kg이죠. 그걸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0kg 제곱 더하기 0kg 제곱
더하기 10kg 제곱이 됩니다. 나누기 3 빼기 1 이러면 분산이잖아요. 근데 원래 측정 단위가 kg인데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분산은 제곱킬로그램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나타내는 제곱을 해서 더하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측정 단위와 똑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제곱킬로그램이 킬로그램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심에서 벗어난 차이, 편차의 표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표준 편차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얘기를 할 때요. 범위는 앞서 한번 봤지만요. 30점, 40점, 50점 있으면 50 빼기 30에서 20이 되는 겁니다. 3학년 2반 10, 40, 70 그러면 70에서 10을 빼면 60이 되죠. 그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2반이 더 흩어져 있구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료가 가운데 중심을 중점으로 자료가 분산돼서 흩어져서 포진된 정도 분포가 쌍둥이 즉 대칭 경우에 적절하다. 그래서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을수록 범위도 이제 커지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측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 범위도요. 시험을 볼 때 어떤 학생들이 그냥 백지를 나가서 0점짜리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이런 값에 민감하게 값이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앞서 얘기를 했죠. 자기값 xi 빼기 평균 x바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거다. 이런 거죠. 그 옆에 식이 유도된 건 나중에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식을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분산의 루트로 씌운 것. 그러면 원래 측정 단위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고 그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흩어져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제곱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가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편차가 없다는 거잖아요. 30점, 30점, 30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하나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앞서 루트를 씌워서 측정 단위와 같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특별한 값이 있으면 더군다나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이런 특별한 값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데이터 세트 1의 그 값들이 있죠. 또 데이터 세트 2의 거기도 값들이 있어요. 데이터 세트 1의 평균은 거기 50.0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51 더하기 44 더하기해서 66까지 다 더해서 이제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럼 50이 나옵니다. 또 표준 편차가 7.4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 자료? 자기값 51 빼기 50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44 빼기 50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41 빼기 50 가로 닫고 제곱 그 나누기 자료수 10 빼기 1 하면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7.4가 나옵니다. 데이터 세트도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 값들을 보면은 두 개가 본 평균은 같지만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데이터 세트가 표준 편차가 2배에 가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아래 자료 값들을 찍어보면 첫 번째 데이터셋은 자료가 몰려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자료가 훨씬 더 흩어져 있고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대한 요약 정보는 대표값과 더불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의 요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이제 기술통계 요약과 관련돼서 어떤 논문에 실린 거를 가져왔는데요. 맨 왼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변수들이 있고요. 거기 MEA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SD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걸 범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범위가 첫 번째 보면 섹슈얼 펑션에서 2.00 짝대기 33.40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33.4 빼기 1을 해서 그 값은 31.4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글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측의 스키아니스나 컬터시스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다시 3주차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자료 요약과 관련되는 대표값에 대한과 흩어진 정도, 분산 표준편차 범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을 3주 때 좀 더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약하는 특성 또 다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와 관련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주차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